네, 12.3 비상기업을 지휘한 사령관 가운데 마지막으로 남았던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구속됐습니다. 문 사령관은 경기도 한 음식점에서 예비역 군간부와 모의한 의혹도 받아왔는데 문 사령관의 구속으로 이른바 계엄 실행 핵심 4인방이 모두 구치소로 향했습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아온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구속됐습니다. 영장 발부에 앞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했던 문 사령관은 선관위 직원을 붙잡으려 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의엔 별도 해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선관위 직원 납치 계획하셨습니까? 제2수사단 만들었다는 얘기도 있던데 혹시 어떻게 구상하셨는지. 앞서 검찰은 국회 등에 계엄 병력을 투입한 혐의를 받는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과 이진우 수도방위 사령관, 국회의원 체포와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확보 등을 지시한 혐의로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을 구속했습니다. 이로써 비상계엄 당시 동원된 병력을 실질적으로 지휘한 사령관급 간부 4명이 모두 구속됐습니다. 문 정보사령관은 계엄 이틀 전 한 음식점에서 미리 계엄을 모의한 의혹도 받습니다. 이 자리에는 이미 구속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참석했는데 추가로 파악된 다른 자리엔 예비역 대령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문 사령관을 마지막으로 이른바 핵심 4인방이 모두 구속되면서 이들을 지원한 또 다른 장성과 대령급 간부는 물론 예비역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직속 수사팀을 구축하는 계획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차장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공조수사본부에 추가 인력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역을 넘어 예비역 간부들까지 계엄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군 안팎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네, 경찰이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 기획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을 확보했습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노 전 사령관의 거주지인 경기 안산시의 점집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수첩 등을 확보해 조사 중입니다. 이 수첩에는 비상계엄이 선포된 뒤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군부대가 배치될 목표지와 군부대 배치 계획이 적혀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해드린 대로 내란 사태의 배후 기획자로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을 주도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계엄 당일에도 같은 햄버거 가게에서 또 다른 회동을 갖고 내란을 모의한 단서가 경찰에 포착됐습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노 전 사령관과 사전에 내란을 모의한 혐의로 지난 18일 김모 전 대령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회동 시점은 지난 3일 계엄이 선포되기 전으로 경찰은 두 사람이 구체적으로 내란을 모의한 정황을 파악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른바 햄버거 회동에서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 정보사령부의 정모 대령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또 선관위 점거 후 직원들을 케이블 타이 등을 사용해 통제하는 방안까지 논의했다고 시인했습니다. 양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모 대령은 법률 자문을 맡은 김경호 변호사를 통해 공개한 사과문에서 국민의 군대 지휘관으로서 자신의 잘못된 판단과 행동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를 드리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 대령은 수사기관에 자신의 판단과 모든 행동에 대해 자백했는데 이를 바탕으로 김 변호사가 작성한 법률 의견서를 보면 정 대령은 문상호 정보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모 대령과 중앙선관위 명단 확보와 출근 직원 통제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협의 준비했습니다. 출근하는 선관위 직원들을 지정 장소로 이동시키는 방법도 논의하고 실천하려고 했는데 이 과정에서 케이블 타이나 마스크, 두건 등 강압적인 수단까지 사용을 검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이 떨어뜨린 것으로 보이는 케이블 타이 수갑이 공개되고 야당에서는 정보사가 선관위 직원들을 납치하려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 당사자의 진술로 확인된 겁니다. 어제 국회에 난입하려던 계엄군이 떨어뜨리고 간 수갑입니다. 케이블 타이로 손목을 묶고 발목을 묶고 감금하려고 했다라는 핵심 제보자들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정 대령의 진술과 관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조직적 폭력 행사의 예비 음모 단계에 가담한 것으로 평가할 여지가 충분하다며 계엄 발동과 병력 투입으로 내란 실행이 개시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정 대령이
내란죄의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으로 책임질 가능성도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정 대령은 문 사령관과 노 전 사령관에 대해서도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사실을 진술했다고 밝힌 가운데 선관위 점거 작전의 실체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네, 지난 비상계엄 당시 국립병원 7곳에도 출입문 폐쇄 지시가 내려졌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복지부는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인 3일 밤 11시 4분 각 청사의 모든 출입문을 폐쇄하고 출입자를 통제하라는 정부 당직 총사령실의 지시를 소속 기관들의 유선으로 전파했습니다. 계엄이 해제된 이후인 4일 새벽 5시 33분 당직 총사령관은 보안 점검을 철저히 하고 출입자를 통제하라는 지시를 추가로 내렸고 복지부는 유선으로 병원 7곳의 지시사항을 추가로 전파했습니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이 계엄 당일 현장에 형사들이 투입된다는 사실을 미리 보고받았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검찰 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는 최근 국수본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방첩사령부 요청에 따라 서울 영등포서 형사 10명이 현장에 출동하는 과정에 우 본부장이 관여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내란 혐의는 입건만으로도 처벌이 이뤄질 가능성이 큰 만큼 우선 우 본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네, 우종수 국수본부장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방첩사령부의 체포조 인력 요청에 시간을 끌면서 대응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수본 관계자는 YTN 취재진에게 우 본부장이 지난 4일 0시 40분쯤 윤승영 수사기획조정관에게 방첩사가 수사관 100명을 요청했다는 보고를 받고 최대한 시간을 끌고 절대 명단을 주지 말라는 지시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수본 관계자는 우 본부장 지시로 체포조 요청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다만 방첩사가 여의도 현장 상황이 혼란스럽다며 안내 인력을 요청해 영등포 경찰서 형사 10명의 명단은 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속 상태인 조지호 경찰청장이 비상계엄 당시 체포 명단에 이재명 대표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김동현 판사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안가 회동 등 윤석열 대통령 관련 수사를 위해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임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여인영 방첩사령관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에게 주요 인사 체포를 위한 위치 추적을 요청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우원식 의장과 이재명 대표 등의 위치 추적을 요청한 겁니다. 여 사령관은 검찰에선 이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평소 부정적으로 말했던 인물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이랑 협조를 해서 위치를 확인을 해보든지 어떻게 하든지 할 때 찾아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체포 명단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판사도 있다는 주장이 앞서 나왔는데 구속 상태인 조지호 청장은 최근 경찰 조사에서 관련 진술을 했습니다. 여인영 사령관에게 15명에 대한 위치 추적 요청을 받았고 이 중 김 판사의 이름도 들었단 겁니다. 다만 여 사령관이 독자적으로 판단해 조 청장에게 관련 지시를 내린 것인지 아니면 윗선이 개입한 것인지 등은 추가 수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체포 명단은 물론 삼청동 안가에서 윤 대통령을 만나 장학기관 등이 적힌 A4 문서를 전달받았던 조지호 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검찰에 구속 송치됐습니다. 경찰은 안가 회동 등 윤 대통령 동선 관련 추가 수사를 위해 최근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을 조사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호처는 박 처장이 지난 3일 저녁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에게 연락한 것은 사실이지만 비상계엄과 관련해 전혀 알지 못했고 접견 자리에도 함께하지 않아 내용도 모른다고 밝혔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공조수사본부가 윤 대통령에게 25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는 2차 출석 요구서를 보냈죠.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은 침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직은 출석 여부를 말할 단계가 아니라는 건데 성탄절 조사가 성사될지 관심입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그동안 법적 절차에 당당하게 임하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수사든 탄핵이든 당당히 맞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신의 입장과 또 견해를
밝히실 의지를 피력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의 두 번째 출석 요구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25일 소환조사에 응할지와 관련해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25일 성탄절 조사가 이뤄질지는 소환 통보의 송달 여부와 대통령 경호 문제 등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공조보는 윤 대통령에게 지난 18일 출석해 조사받으라며 소환장을 보냈지만 수치 거부로 반송됐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번엔 출석 요구서가 송달된다고 해도 대통령 소환 전 주변 안전점검을 위한 경호 협의에 시간이 걸릴 수 있는 점도 문제입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이 조사 대상자와 미리 소환 일정을 조율하기도 하는데 공조보는 대통령 측과 사전에 일정을 조율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여전히 변호인단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공수처가 소환을 통보한 25일 전에 윤 대통령의 출석 여부 등 공식 입장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가 보낸 탄핵 심판 서류를 5일 연속 받지 않았습니다. 재판관 평의에서 송달 상황 등을 공유했는데 어떤 대안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헌법재판소가 또다시 우편을 통해 탄핵 심판 관련 서류 등을 발송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에겐 닷새째 전달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체국 집배원이 대통령 관저를 다시 방문했는데도 수치를 거부당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문서 송달 현황은 어제와 동일하게 아직 미배달 상태입니다. 지난 16일부터 헌재는 윤 대통령에게 탄핵소추 의결서 등을 보내며 오는 27일 첫 변론 준비 기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편과 전자문서 시스템은 물론 헌재 직원이 직접 대통령 관저까지 방문했지만 관련 문서는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탄핵 심판의 첫 단추부터 끼어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변론 준비 기일이 조금 송달이 늦어지면 좀 이렇게 제대로 안 될 거란 우려도 있는데 좀 그런 건 어떻게 보실까요? 그건 논의를 해봐야죠. 헌재는 재판관 평의에서 윤 대통령 문서 송달 현황 등 전반적인 상황을 공유했다고도 설명했는데 오는 23일 최종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이 서류 수치를 계속 거부할 때 유력한 대안으로 논의되는 건 송달 간주 방식으로 특정 장소에 서류를 놓아두고 전달됐다고 여기는 겁니다. 만약 그럴 경우 송달 효력이 발생하는데 윤 대통령은 7일 이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윤 대통령은 서류를 받지 않는 것에서 나아가 변호사 선임까지 진행하지 않고 있어 내란 혐의 수사와 탄핵 심판 모두 더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오늘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대통령 탄핵 찬반 대규모 집회가 열립니다. 서울경찰청은 오늘 오후 동십자 로터리와 내자 로터리 일대에서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 대개혁 비상행동이 주최하는 집회와 행진이 예정이 돼 있어 일부 도로가 통제된다고 밝혔습니다. 탄핵에 반대하는 자유통일당도 세종대로 교차로부터 대안문까지 집회를 열고 일대 교통 혼잡이 예상됩니다. 양곡관리법 등 국회를 통과한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며 시민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 대개혁 비상행동은 어제 경복궁 동십자각 앞에서 국무총리 공관 앞까지 행진하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한 권한대행이 국회의 의결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위임받은 역할을 벗어난 권한 남용이며 내란과 김건희 특검법, 헌법재판관 임명 등에 대해서는 입장을 내고 있지 않다고 꼬집었습니다. 최근 비상계엄 선포와 대통령 탄핵 등으로 우리나라의 외교력에도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미국의 새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신속한 외교 복원을 위해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미국을 방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홍선기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최근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부인을 플로리다 자택으로 초청해 만났습니다. 귀국길에 이시바 총리의 선물까지 챙겨보낸 트럼프는 취임 전 회담 가능성까지 열어줬습니다. I'd love to see the Prime Minister, and we will do that. Happen before the inauguration day? It could, if they'd like to do that, I would do that. Yeah. 실제 참석 가능성은 알 수 없지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는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식 초청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누구보다 마음이 급한 건 우리나라입니다. 북미 협상 재개 가능성을 비롯해 방위비 그리고 관세 압박까지 닥쳐올 과제에 대해 우리의 입장을 하루빨리 전달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미국이 신행정부 출범 이전에 우리 대응 구상과 로드맵을 마련하여 북미 협상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트럼프 당선인을 만나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지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남미 순방길에 방미를 추진했지만 결국 성사되지 않았듯이 현재 상황에서 결정권은 전적으로 트럼프 쪽에 있습니다. 게다가 계엄과 탄핵 등으로 어지러운 국내 정세까지 더해지면서 트럼프 측에서 굳이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만남을 우선순위에 둘 이유가 없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는 황교안 권한대행 역시 당시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을 방한 과정에서 만난 게 전부였습니다. 정부는 기업 총수 등 재계 인사들의 인적 네트워크까지 총동원한다는 계획이지만 결국 결정권을 쥔 건 트럼프 당선인이라는 측면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의 방미는 쉽게 성사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 또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임명을 연일 압박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끌 경우 한 대행의 선제적 탄핵도 가능하다면서 엄포를 놨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회가 헌법재판관 후보를 추천하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신속히 임명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임명하지 않을 경우 내란 동조를 넘어 그 자체가 내란 행위라고 쏘아붙였습니다. 더 이상 국민들을 실망시키거나 분노하게 하지 말고 해야 될 일부터 신속하게 하기를 권고드립니다. 민주당은 내란죄 일반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서둘러 공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제2요구, 즉 거부권 행사가 가능한 시한 직전인 오는 31일까지 기다리지 않겠다며 선제적 탄핵 가능성도 거론했습니다. 내란 대행이 아닌 국민의 대행이 되라며 한대행 규탄 대회를 여는 동시에 계속해서 내란 수계를 옹호하고 내란 사태를 지속시키려고 한다면 내란 수계와 똑같은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석동현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 서서 기자회견을 열었다며 내란 선전 행위로 고발하는 등 여론전에도 나섰습니다. 거대한 반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 도도한 역사의 물결을 뒤엎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한 대행이 이미 6개 쟁점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만큼 대행이라는 이유로 헌법재판관 임명을 회피할 길도 없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장 탄핵에 나서지는 않는 대신 한 총리가 2가지 특검법을 공포하고 헌법재판관도 임명하도록 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입니다. 당내에선 국회목 헌법재판관 임명이 되지 않고 6인 체제 헌재에서 만장일치가 불발될 경우 전국이 극심한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한덕수 대행 탄핵 여부는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국민의힘이 여야정 협의체 참여를 공식화하고 정부와 고위 당정협의회도 여는 등 탄핵 이후 전국 주도권 경쟁에 안간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논의도 이어가고 있는데 일단 경륜 있는 인사가 수장을 맡아 현 원내대표와 함께 당을 이끄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민생과 안보 협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정안정협의체 출범을 공식 제안한 지 닷새 만입니다. 멤버 구성과 관련해서는 지금 의장과 논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은 민주당이 아닌 우원식 의장이 지난 8월 협의체 출범을 처음 제안했고 여당이 이에 화답한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전국 주도권을 뺏기지 않기 위한 민주당을 겨냥한 견제구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권 대행은 오전에는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내년도 예산 조기 집행과 소상공인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내년도 예산 배정 계획을 신속히 확정하는 등 내년 1월 1일부터 즉각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역점을 두고
최근 각부 장차관과의 접촉면을 늘린 권 대행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에게 공석인 장관 자리를 채워달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국방과 치안은 국가를 지탱하는 기본적 질서로서 헌정수의 토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방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에 대한 임명이 시급합니다. 다음 주 출범을 목표로 하는 국민의힘 비대위는 새로 오는 비상대책위원장이 권성동 원내대표와 권한을 나눠 갖는 투톱 체제로 가닥이 잡히는 기류입니다. 경험 많은 원내 인사가 해서 투톱 체제로 지금 당을 이끌어 갔으면 좋겠다. 비대위원장 후보로는 나경원, 권영세 의원 등이 거론되는데 최소한 경륜이 있는 원내 중진이 당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는 분위기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탄핵안 가결 직후 난맥상이 담긴 비공개 의원총회 녹취가 언론에 공개된 건 해당 행위라며 경고장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계엄 사태 보름여 만에 내홍 수습에 나선 모습이지만 당 안팎에서는 이미 동지적 관계는 물 건너갔다는 날선 반응까지 나오는 등 분열상이 쉽게 봉합될진 의문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최근 계엄 사태와 탄핵 전국 속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의 행보에 관심도가 부쩍 높아졌습니다. 야권 차기 유력 주자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사실상 독주하는 가운데 우 의장이 존재감을 부각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홍민기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 등 민생경제단체와 비상간담회를 연 우원식 국회의장. 민생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내수 경기 진작을 위한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여야가 당리 당략을 떠나서 추경 편성의 최적 시기, 규모, 중점 사업에 관해서 하루빨리 의견을 모아서 앞서 경제 4단체장과 간담회를 연 데 이어 현직 국회의장으로선 처음으로 한국은행을 찾아 총재와 만나는 등 연일 경제 회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방 군부대를 방문하고 종교계와도 연이어 만나면서 이른바 광폭 행보를 이어가는 겁니다. 전국 혼란 속 우 의장을 향한 주목도가 높아지기 시작한 건 비상계엄 당시 경찰 통제를 피해 국회 담장을 넘는 이 사진이 공개된 이후였습니다. 계엄을 조기에 끝낸 국회 결의안 표결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며 보인 신중한 태도도 깊은 인상을 남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국회의장도 마음이 급하죠. 그렇지만 절차를 틀리지는 않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최근 여론조사에선 차기 대권 후보들을 제치고 정치인 신뢰도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외신 기자회견에선 대선 출마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까지 받았는데 우 의장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제 임기가 26년 5월 30일까지입니다. 대선 도전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유력 대권 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대표 측도 우 의장의 부각이 오히려 나쁘지 않다고 보는 기류입니다. 무소속 입법부 수장의 존재감으로 인해 탄핵당한 윤 대통령의 정적이란 이미지가 일정 부분 희석되는 효과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여당에선 여전히 민주당 의견만 반영해 의사일정을 진행한다는 불만도 적잖은데 여야 균형추로서의 역할은 숙제로 남아있다는 평가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코스피가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에 이틀째 급락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이틀째 1,450원대에 머물며 미국 FOMC의 매파적 금리 인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최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중에 2,400선 아래로 내려갔던 코스피가 장 막판에 2,400선을 간신히 지켜냈습니다. 코스피는 전거래일보다 1.3% 하락한 2,404.15로 마감했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7,900억 원어치 사들였지만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각각 8,180억, 880억 원어치 순매도에 나서면서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파월 의장이 내년 금리 인하 속도 조절을 시사한 이후 통화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더해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망스러운 실적 전망을 내놓으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모두 하락했습니다. FOMC 이후에 원달러 환율이 1,450원에 가깝게 상승한 부분이 외국인 수급에 부담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마이크론 실적의 전망이 좀 부정적으로 나타난 부분이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2.35% 하락한 668.31로 마감하며 670선이 무너졌습니다.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이틀째 1,450원대로 출발한 원달러 환율은 오후 3시 반 기준으로 1,451.4원을 기록했습니다. 1,450원대 환율이 이어지자 정부와 한국은행은 외국환 은행의 선물환 포지션 한도를 높이고 수출 기업의 외화 대출 요건도 완화하는 등 외환 수급 상황 개선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대외 건전성 관리를 위해 외환 유입을 엄격하게 제한했던 정책 기조를 유연화하는 방향으로 바꾸면서 원달러 환율 급등에 대응하겠다는 취지입니다. YTN 최두입니다. 연말 유통업계가 잇따라 희망퇴직을 단행하며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내수 침체에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닥치면서 기업들의 긴축 경영 움직임은 내년에도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유통업계에 구조조정 칼바람이 불어닥치고 있습니다. 롯데그룹의 온라인 쇼핑몰인 롯데오는 근속기간 2년이 넘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첫 희망퇴직을 시행한 지 불과 6개월 만입니다. 4년 전 출범해 줄곧 실적 부진에 시달려온 롯데오는 올해 들어 3분기까지 누적 영업 손실이 61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마트도 이번 달 들어 올해 두 번째 인력 감축에 들어갔습니다. 지난해 연간 기준 첫 적자를 기록한 이마트는 올해 3월 창사 31년 만에 처음으로 전사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마트 관계자는 급변하는 유통 환경에서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2차 희망퇴직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LG 생활건강의 자회사인 코카콜라 음료도 2007년 인수 이후 처음으로 인력 구조 조정에 들어가는 등 내수 부진 장기화로 유통업계 전반에 감원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여기에 탄핵 정국에 따른 변수까지 더해지며 기업들도 여파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전국 불안 여파로 당장 매출에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불확실성이 가져올 수 있는 영향을 계속해서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내수 침체의 골이 더 깊어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비용 감축을 통한 기업들의 체질 개선 노력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임기 종료를 앞둔 바이든 행정부가 텍사스에서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는 삼성전자에 보조금 6조 9천억 원을 지급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지난 4월 예비계약 때보다 지원금을 4분의 1가량 줄인 건데 반도체 보조금의 부정적인 트럼프를 의식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미국 상무부가 삼성전자에 반도체 보조금 6조 9천억 원을 지급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지난 4월 예비거래각서 서명 때 주기로 했던 9조 2천억 원에서 2조 3천억 원, 26% 줄였습니다. 당초 인텔과 TSMC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지원금이 예상됐지만 마이크론 다음인 네 번째로 밀려났습니다. Leading edge chips, and that's TSMC. And now they're doing it on U.S. soil. So we're also going to be investing with Samsung. So we have a portfolio. 삼성전자 지원금이 깎인 건 원래 400억 달러 이상 투자하기로 했던 계획에서 370억 달러로 투자 규모를 줄인 데 따른 것입니다. 다만 투자를 7.5% 줄였는데 지원금이 26%나 감소한 건 트럼프 당선인의 다음 달 취임이 변수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입니다. 트럼프는 관세를 높이면 외국 기업들이 알아서 미국에 투자할 거라며 바이든의 보조금 정책을 강하게 비판해 왔습니다. That chip deal is so bad. We put up billions of dollars for rich companies to come and then borrow the money and build chip companies here, and they're not going to give us the good companies anyway. All you had to do is charge them tariffs. 다만 투자액 대비 보조금 비율로 따지면 삼성전자가 12.8%로 5대 반도체 기업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됩니다. 미국 상무부는 삼성에 대한 지원으로 미국은 세계 5대 최첨단 반도체 기업이 모두 진출한 유일한 국가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기입니다.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결정의 주요 지표로 쓰이는 개인소비지출 PCE 가격지수가 두 달 연속 상승하면서 금리 인하 속도를 조절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 상무부는 11월 PCE 가격지수가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해 2.4%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상승률은 지난 7월 이후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것으로 지난 10월에 이어 두 달째 상승세를 이어간 겁니다.
다만 다우존스가 공개한 전문가들의 상승률 전망치보다는 0.1%포인트 낮았습니다. 미국의 주요 물가지표가 예상보다 낮게 나타나고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서 국제유가가 반등했습니다. 현지 시간 20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거래된 2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하루 전보다 0.12% 오른 배럴당 69.46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브렌트유 2월 인도분 가격도 0.08% 오른 배럴당 72.94달러에 마감했습니다. 장 초반 하락했던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미국의 11월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가 시장 예상치를 밑도는 결과가 나오자 낙폭을 줄이며 반등했습니다. 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대규모 미사일 공습을 가해 1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외국 대사관까지 피해를 입었습니다. 전황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푸틴 대통령이 종전 협상 전까지 공습을 확대할 경우 민간인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조수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불에 그을린 차량은 처참하게 일그러졌고 아파트와 호텔 건물도 크게 파손됐습니다. 새벽 시간 러시아가 키이우 도심 한복판에 대규모 공습을 벌인 겁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단거리 탄도미사일 5기를 요격했는데 미사일 잔해가 시내 곳곳에 떨어져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3 місяці тому похоронила свою подругу у Львові через ракету. Дуже близьку подругу, і зараз я стою тут, так само під будинком, яке пару місяців. 이번 공습으로 민간 시설뿐 아니라 아르헨티나와 포르투갈 등 외국 대사관 6곳이 입주해 있는 건물도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Приміщення посольства. Всі ці посольства розміщені в одному будинку, який зазнав суттєвих пошкоджень внаслідок російського ракетного удару. EU 지도부는 민간인을 표적 삼은 극악무도하고 야만적인 공격이라며 외교 대표단은 어떤 경우에도 공격 대상이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번 공습이 우크라이나가 지난 18일 미국과 영국의 장거리 미사일로 자국 남부 국경 지역을 공격한 데에 대한 보복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군이 연일 북한군 공격 영상을 공개하고 있지만 푸틴 대통령은 북한군의 참전을 언급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북한 무기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관측 속에 북한군을 필요로 하는 현실을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주요 전선에서 러시아군의 진격이 계속돼 상황이 극적으로 바뀌고 있다고 자평하기도 했습니다. 내년 1월 트럼프 정권 출범 이전까지 종전 협상 전망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의 이딴 대규모 공습이 민간인 피해를 키울 수 있다고 국제사회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잦은 폭력 사태로 악명이 높은 타이완 의회에서 또 육탄전이 벌어졌습니다. 쟁점 법안의 처리를 막기 위해 여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봉쇄하자 야당 의원들은 바리케이드를 뚫고 밀고 들어갔습니다. 보도에 유투건 기자입니다. 의자로 바리케이드를 쌓은 출입구를 뚫으면서 야당인 국민당 의원들이 밀고 들어옵니다. 집권 민진당 의원들이 온몸을 던져 막아보지만 역부족입니다. 의장석을 차지한 국민당이 일방적으로 개회하는 순간 의장의 얼굴엔 생수가 뿌려졌습니다. 폭력 사태의 발단은 국민당이 발의한 3개의 법안입니다. 선출직 공직자의 소환을 어렵게 만들고 헌법재판소를 제한하는 법안 등에 민진당은 물론 시민단체도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결국 국민당이 법안의 강행 처리를 예고하자 민진당 의원들은 전날 밤 의회에 난입해 회의장을 봉쇄했습니다. 양당 모두 1월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얻지 못했지만 국민당이 민중당과 연합하면서 여소야대 정국이 만들어졌습니다. 의회 밖에선 민진당 지지자 수천 명이 모여 밤샘 시위를 벌였습니다. 일부 참가자는 한국의 탄핵 찬성 집회에 등장했던 K-팝 응원봉을 들고 나와 눈길을 끌었습니다. 第一个是提高人民的罢免门槛，那第二个是他们想要瘫痪宪法法庭。 타이완 의회에선 지난 5월 라이칭더 총통의 취임식을 전후해서도 여러 차례 물리적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2020년엔 미국산 육류 수입을 놓고 갈등을 빚다 서로 돼지 내장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타이완을 난폭한 민주주의 국가라고 평가했습니다. YTN 유투건입니다.
크로아티아 수도 자그레브의 한 초등학교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일어나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오늘 오전 자그레브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10대 청년이 난입한 뒤 흉기를 휘둘러 7살 여자 어린이가 숨졌습니다. 또 교사와 다른 학생 5명이 다쳐 시내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현지 언론은 사건 직후 어린이들이 학교에서 대피하고 의료용 헬리콥터가 운동장에 착륙하는 모습 등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독일 동부도시 마그데부르크에서 현재 시각으로 어제 오후 크리스마스 마켓을 향해 차량이 돌진해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현지 언론은 경찰과 구조당국을 인용해 최소한 1명이 숨지고 70명 정도가 다쳤으며 10여 명은 중상이라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차량이 가판대 사이의 좁은 통로를 뚫고 400m 이상 고속으로 질주했다고 밝혔습니다. 주 당국은 운전자를 체포했으며 고의적인 공격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제 오후 경기 고양시에 있는 아파트에서 불이 나 주민 60명이 대피했습니다. 울산 SK에너지 공장 등에서도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김다연 기자입니다. 아파트 창문 밖으로 불꽃이 세차게 타오릅니다. 불똥은 아파트 아래로 뚝뚝 떨어지고 검은 연기도 솟아오릅니다. 어제 오후 6시 반쯤 경기 고양시 마두동에 있는 15층짜리 아파트 8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주민 60명이 급히 몸을 피했는데 아파트 복도로 연기가 퍼지면서 4명이 연기를 들이마셨습니다. 소방당국은 한때 관할 소방서 인력과 장비를 모두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했습니다. 공장 주변에 희뿌연 연기가 자욱합니다. 어제 저녁 7시 40분쯤엔 울산 남구 석유화학단지 안에 있는 SK에너지 울산공장 기름분해 시설에서 불이 났습니다. 현장에 작업자가 없어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2시간여 만에 불을 끈 소방당국은 배관 온도가 충분히 내려간 뒤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밤 10시쯤엔 경북 포항에 있는 치킨집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인근 주민은 타는 냄새를 맡고 불이 난 현장을 찾아 나왔습니다. 바깥에 타는 냄새가 나가지고 잠시 나왔는데 골목 앞으로 나와보니까 지금 화재에 진압을 하고 있더라고요.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주방에 있던 집기 등이 불에 탔습니다. 어제 오후 4시 20분쯤엔 경북 상주 국도를 달리던 1톤 트럭과 마주오던 승합차가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트럭 운전자인 7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동승자인 60대 여성도 크게 다쳤습니다. 또 승합차에 타고 있던 운전자 등 10명도 다쳤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오늘 새벽 2시 10분쯤 경기 연천군 미산면 아미리에 있는 영화 촬영소에서 불이 났습니다. 내부에 사람이 없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면적 3,000제곱미터 규모의 건물이 모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한때 관할 소방서의 모든 인력을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벌인 끝에 2시간여 만에 불을 껐습니다. 앞서 YTN은 강원 동해안이 방어 주산지가 됐다는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이렇게 많이 잡히는 물고기가 있는가 하면 어획량이 반대로 줄어든 물고기도 있습니다. 원인은 해수원 상승, 즉 따뜻해진 바다인데요. 명태와 오징어에 이어 도루묵과 양미리 등 동해안 대표 겨울 생선이 자취를 감추고 있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겨울 동해안은 생선 굽는 냄새가 항포구를 가득 채웁니다. 연탄불 위에서 노릇노릇 익어가는 생선구이는 놓치지 말아야 할 별미. 겨울철 동해안 하면 떠오르는 생선, 바로 이 양미리와 도루묵입니다. 매년 차고 넘치게 잡혀 항포구를 활기차게 만들었는데요. 올해는 어떨까요? 바다에 쳐놓은 그물을 걷어온 어민. 물고기가 없습니다. 알이 꽉 찬 도루묵을 가득 싣고 올 줄 알았는데 바다가 변했습니다. 물 온도가 너무 뜨시다 보니까 안 나다. 그나마 사정이 좀 나은 어선도 있지만 만선의 기쁨은 옛말이 됐습니다. 근데 도루묵 쪽 포기한 배들이 많거든요. 원래는 1호를 한 중순까지 해야 되는데 이미 경기가 안 나오니까 포기한 배들이 여러 척 있어요. 또 다른 겨울 대표 어종 양미리도 마찬가지. 그물마다 빈틈없을 정도로 빽빽하게 걸려 올라오던 양미리가 이제 절반도 잡히지 않습니다. 어민들은 명태와 오징어가 사라진 것처럼 도루묵과 양미리도 자취를 감출까 걱정입니다. 손이 맞으면은 양미리가 형성이 되는데 뭐 이러다 보면 물이 뜨거워지고
하다 보면은 양미리가 없어지지 않겠나. 맹태식으로. 원인은 해수온 상승, 동해안 어장지도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까지 잡히는 양이 없어 어획량 집계조차 하지 않던 방어는 지난해 제주 어획량의 7배 가까이 잡혀 어획량 1위로 올라섰습니다. 반면 동해안 대표 어종이던 오징어는 어획량이 20년 전과 비교해 무려 95%나 줄었습니다. 사라진 명태와 오징어를 대신해 효자 노릇하던 도루묵과 양미리도 해마다 어획량이 크게 줄고 있습니다. 동해안 수온에 적합하게 또 잘 성장할 수 있는 양식 품종을 개발해서 또 그런 부분도 어민들에게 뭐 기술 이전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부분도 또 하나의 방법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수온 변화와 함께 무분별한 남획이 어족 자원 고갈로 이어지는 상황. 명태가 사라진 지 20여 년, 동해안을 대표하는 어족 자원이 또다시 자취를 감추고 있습니다. YTN 홍석입니다.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이 만장일치 추대 속에 대한양궁협회장 6선에 성공했습니다.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고 선수들 경기력에 오롯이 집중하는 협회 운영의 모범 사례로 꼽힙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지난 여름 파리 하늘에 5차례 애국가를 울리며 금메달을 싹쓸이한 양궁 대표팀. 현장에서 함께 호흡하며 승리 요정으로 불린 정의선 양궁협회 회장은 모든 공을 선수에게 돌렸습니다. 선수들이 워낙 잘해서 제가 거기에 묻혀서 가고 있는데 아무튼 제가 운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5개월 뒤 현대차 정의선 회장은 양궁협회 회장 선거에 단독 출마해 이변 없이 만장일치로 추대됐습니다. 지난 2005년부터 6차례 연속 무려 24년 동안 협회를 이끌게 된 겁니다. 정의선 회장은 공정과 투명, 탁월이라는 3대 원칙을 바탕으로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철학을 지켜왔습니다. 올림픽 금메달보다 어렵다는 태극마크 쟁탈전은 그래서 잡음이 없고 누가 나가도 세계 최강입니다. 협회는 코로나19로 관중이 없었던 도쿄올림픽 땐 양궁장 세트를 똑같이 꾸미고 새 소리까지 녹음해 적응을 도왔고 이번 파리 대회를 앞두고는 무념무상 무조건 10점을 꽂는 슈팅 로봇으로 올림픽 3관왕 김우진을 헛웃음짓게 했습니다. 경기인의 현장 감각과 현대차의 기술력이 합쳐 빛을 발한 겁니다. 스포츠계 선거의 계절, 체육회 이기흥, 축구협회 정몽규 회장의 연임 도전이 싸늘한 눈총을 받는 가운데 양궁협회 정의선 회장의 착한 연임이 모범 사례로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우리 인류의 먼 조상인 서로 다른 호미닌 두 종이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함께 살았던 증거가 처음으로 발견됐습니다. 불과 몇 시간 간격으로 찍힌 발자국이 나온 겁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아프리카 케냐 투르카나 호수 근처에서 고대 인류의 발자국이 발견됐습니다. 발자국 주인은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인류와 조금 더 비슷한 자그마한 발자국은 호모 에렉투스. 이보다 더 크고 평평한 엄지발가락이 좀 더 바깥으로 벌어진 발자국은 파란트로푸스 보이세이의 것으로 추정됩니다. 150만 년 전 불과 몇 시간 간격으로 찍힌 이 발자국은 두 인류 조상이 함께 살았다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These hominins would have been coexisting and sort of sharing the same landscape if they were there within hours or within days of each other. 호미니는 사람족으로 600~700만 년 전 같은 사람 과인 침팬지, 보노보와 분화된 인류 조상을 말합니다. 호미니는 다시 초기 인류인 아르디피테쿠스 속과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속, 파란트로푸스 속, 그리고 호모 속으로 나뉘는데 이번에 발견된 호모 에렉투스와 파란트로푸스 보이세이는 얼굴 형태와 몸집, 먹이 등 많은 점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서로 다른 종입니다. 이들을 포함한 모든 종이 현생 인류인 호모 사피엔스를 빼고는 멸종됐습니다. The contrast that's made between this individual and our hominids that are in our own ancestry living at the same time are sort of the path of the chewing machine and the path of the thinking machine, and this is the chewing machine. 불과 도구를 쓰며 뇌가 컸던 호모 에렉투스와 튼튼한 어금니와 턱으로 질긴 채소를 먹고 살았던 파란트로푸스 보이세이.
이들이 어떻게 생존 경쟁을 벌이고 서로에게 영향을 미쳤는지는 후속 연구를 통해 밝혀질 걸로 보입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현재 중부와 전북 동부에 시간당 1에서 3cm의 강한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 일부와 강원 또 전북 무주에는 대설주의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내일까지 제주 산간에는 최고 15cm, 전북 동부에 최고 8cm, 서울 등 대부분 지방은 오늘 1에서 5cm의 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눈은 오늘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호남 서해안은 내일 아침까지, 제주도는 내일 낮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세먼지 상황도 안 좋습니다.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이 되면서 오늘 중서부는 종일 나쁨, 충남과 경북은 일시적으로 공기가 탁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은 영상 1도, 창원은 5.8도고요. 낮부터는 추워집니다. 서울이 2도에 머물겠고 청주가 4도, 대구가 6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성탄절에는 대체로 맑겠고 큰 추위도 없을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주말 뉴스타트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